네, 잘 나오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배웠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조선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개항 이후에 이어진 외세의 경제적 침탈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었던 농민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조직을 중심으로 공기를 일으켜서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으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힘들게 만드는 부패한 정부 그리고 외세를 몰아낼 것 이 두 가지를 개혁의 목표로 삼고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를 조선 정부가 제압하지 못하자 자신들을 보호해줬던 세력 누구였나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조선이라는 땅 안에서 외국 군대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전주 화역으로 농민군과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에게 각각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자,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2차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 군대에게 패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는 조선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이 시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 풍도해전, 황해해전 그리고 평양전투 등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뭐가 있니? 애벌레. 애벌레가? 네, 괜찮아요. 싸우면 네가 이겨. 왜 애벌레 때문에 이렇게 쫄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애벌레가 바닥에 있으니까 약간 착시야. 어디? 태원이 책상에 붙어있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에 좀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애벌레 신경 쓰면 나도 신경 쓰여서 수업이 잘 안 돼요. 무시하시고 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선생님 잘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오뚱 반도와 타이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일본이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을 주도하면서 조선에 대한 근대적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자주적인 측면을 갖는 개혁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 등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개혁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나아가서 일본의 침략 의도에 의해서 전개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정작 조선에게 필요했던 군사개혁 같은 내용들은 빠져있었던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이어서 조선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 물론 타이완도 중요한 땅이었습니다만은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은 바로 이 랴오뚱 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랴오뚱 반도의 위치를 보면은 베이징과 가까워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삐쭉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해상 교통으로도 접근하기 좋은 교통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나아가서 랴오뚱 반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만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거 기억나나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했던 이유는 그렇죠.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렸던 랴오뚱 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했던 땅 바로 이 랴오뚱 반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랴오뚱 반도가 워낙 중요하고 가치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땅을 탐내는 나라는 일본 하나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이 랴오뚱 반도의 진출을 진작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가져가게 되면서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게 더 많은 이권을 얻어가려고 노리고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해서 랴오뚱 반도를 뱉어내게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한국사 때 배웠던 이른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죠? 자,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협박을 가하죠. 그죠? 너네 이번에 처음 전쟁해봐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나라들 허락 받아야 되는 거 모르는가 보구나. 너네 지금 당장 랴오뚱 반도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식으로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다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죠? 자,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서양의 강대국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자,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키면서 어쩔 수 없이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청나라한테 가서 우리가 너네 땅 다시 찾아왔어 고맙지? 감사 표시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랴오뚱 반도의 중요한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청나라 지역의 일부의 이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산둥반도는 여기죠, 여기 산둥반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변수가 돼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되죠. 산둥반도에는 청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칭따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뭘로 유명하지? 양꼬치랑 같이 먹는 맥주로 유명하죠. 그죠? 왜 칭따오의 맥주가 유명할까? 거기를 누가 가져갔다고? 독일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독일이 여기다가 맥주 공장 만들어서 맥주 생산에 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독일 맥주의 전통이 남고 이어지게 되면서 이 칭따오 맥주가 지금도 되게 맛있고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이런 거 알아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그지? 양꼬치 먹으면서 너네도 언젠가 칭따오 맥주를 마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주면 아 참 너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하거나 누구한테 동아시아사를 배웠니? 이런 칭찬을 듣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랴오뚱 반도를 뱉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봤느냐? 바로 조선이 봤죠. 그죠? 지금까지 조선 정부를 보호해줬던 세력은 누구였어요? 청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그 청나라가 청일전쟁으로 깨갱하면서 물러났네. 그지?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는 일본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놓인 것과 다른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러시아가 버럭했더니 일본이 깨갱하면서 물러나면서 랴오뚱 반도를 뱉어내는 것을 조선 정부가 봤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번에 나를 지켜줄 세력은 누구다? 러시아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외세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국 간섭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친러시아 내각, 이른바 친러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아까 9반에서 수업했을 때 축구부 학생들도 굉장히 수업을 잘 듣고 이해를 잘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수업 잘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죠? 기껏 청나라 몰아내 놨더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더 센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그죠?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러시아를 몰아낼 수 없다면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였던 세력 바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씨 일파였죠. 그죠? 그리고 그 민씨 일파의 꼭대기 정점에는 누가 있나요? 명성황후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895년 일본이 자객들을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을 벌였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도망을 가게 되니 어디로 도망가게 되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죠. 그죠?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수도를 옮기는 걸 가지고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더 어떻게 되나요? 커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조선의 왕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종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할 것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긴장과 대립이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조선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둘 중에서 어느 한 세력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일정한 세력 균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조선은 나름 자주적으로 스스로 변화를,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결국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건들과 위기 같은 것들을 겪게 되면서 갑오 을미 개혁 제대로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면서 조선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도 결국 대부분의 내용이 종이 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다들 잘 이해하고 있죠? 네. 한국사 시간에 들었던 거 한 번 더 들으니까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앞으로 보내주는 거. 어디 있니? 저기요, 덮어주세요 그냥. 들어가 임마. 네, 이따가 선생님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풀어줄게요. 네. 생명을 헛되게 죽이면 안 되죠. 그죠? 뭔 얘기하다가 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 조선의 경우에는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자주적 근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었던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자주적 근대 개혁을 시행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나죠. 그죠? 자,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죠. 자,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서재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에 동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고 의사 면허도 얻으면서 의사로 살던 사람인데요. 고종의 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만든 게 바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 뭐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갑신정변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게 의지했던 것이었어. 그지? 왜 의지했어요? 그렇죠. 이들이 소수에 불과한 엘리트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개혁이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에, 청나라를 몰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에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발을 빼는 순간 실패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갑신정변을 주도해 나갔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리고 함께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알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를 통해서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르치는 행위, 확산시키는 행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는 바로 그러한 국민 계몽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과 조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주최했던 연설회, 강연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사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등 활발하게 국민 계몽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계몽이라고 하면은 한자로는 어두워진 곳을 밝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죠. 에어컨을 껐더니 덥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근대적인 지식에 대해서 학습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실질적인 변화까지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민중집회,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른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었죠. 들어본 기억이 나시나요? 네,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입니다. 자, 근대적 민중집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상소운동이라든지 농민봉기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근대적 민중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집회의 이름을 만민공동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조선의 경우에는 개항하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적인 접근을 받게 됩니다. 그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 이권 같은 것들을 많이들 넘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언제 이후에 더욱더 심각해지느냐? 아관파천 이후에 대단히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종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저런 이권을 요구했을 때 고종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많은 권리들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독립협회가 이것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민중집회를 통해서 막아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 절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러시아는 거기에다가 석탄 저장고를 만들어서 이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절영도라는 섬을 빌려줄 것, 조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종이 그것을 오케이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왜 우리나라 땅을 남한테 팔아먹느냐라고 하면서 만민공동회에서 하나의 뜻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그로부터 정치적인 압박을 느꼈던 고종이 결국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는,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진짜로 세상이 바뀔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는 근대적 개혁을 조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입헌제의 도입까지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생일이신 분이 팔짱을 끼고 자고 계시네. 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입헌제가 뭔가요? 헌법을, 그렇죠. 이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제도죠. 그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의원을 선출하면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의회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만든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해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입헌제 또는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이 독립협회가 촉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막 공화정 그다음에 저기 뭐냐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써가면서 막 설명하지 않았나요? 설명했었죠. 그죠? 자, 입헌제 도입 되게 중요합니다. 잘 눈여겨봐 두세요. 시험 문제 냈어요? 입헌제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됐나요? 자, 아무튼 이 성취감과 자신감에 찬 독립협회가 입헌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민공동회의 정부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자리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토론 등을 통해서 헌의 6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고종이 오케이 사인을 하게 되면서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식으로 구성할 것을 고종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입헌제가 도입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입헌제 도입을 위한 의회 개설 운동의 전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개혁,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보수파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선은 어떤 나라였나요? 과거 시험을 합격한 양반 유생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입헌제가 도입이 되면 어때요? 양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쌍놈이라고 불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질 것이고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지, 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이른바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에게 누가 썼는지 모를 편지가 한 통 전달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지금 얘네들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입헌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가만 놔뒀다가는 분명히 어디까지 갈 것이다? 공화정까지 갈 것이다. 공화정이 뭐였죠? 왕이 없는. 그렇죠. 왕이 없는 정치. 그죠? 결국 고종 당신을 몰아내게 되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러한 독립협회의 입헌제 도입 운동을 모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사실 고종의 경우에는 이 중추원 관제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과정까지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왕인데 헌법에 입각해야 통치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찜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과연 이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줘도 되는 것일까? 그래도 근대적인 정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얘네들 나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도착했어? 익명서가 도착했어. 얘네들은 공화정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고종의 의심은 뭘로 바뀌나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부상들로 구성된 황국협회라고 하는 친정부 단체를 움직여서 독립협회를 습격하게 하고 그들을 강제 해산시키게 되면서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민간 차원에서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던 독립협회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아까 9반에서도 축구부 학생 2명이 한 번 더 안 자고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2학기 중간에 전학 온 축구부 학생들보다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이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애벌레 친구도 지금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피신에 있는 동안 어떠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하느냐? 빨리 다시 궁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워요. 그죠? 창피하다. 제발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빗발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생명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궁으로 돌아오면서 고종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조선 역사를 되돌아보니 참 자랑스러웠을까? 부끄러웠을까? 부끄러웠어요. 그죠? 개항을 당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근대적인 개혁도 제대로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지?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겠다. 지금까지 부끄러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다른 나라랑 어깨를 대등히 하는 그런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나겠다. 라는 의지를 다지고 그 의지를 표현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대한제국의 수립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조선만 왕의 나라였어. 그 주변의 나라들 전부 다 황제의 나라였죠. 그죠? 청나라, 러시아, 독일, 일본 모두 황제의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엇의 나라?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고종은 황제에 즉위하게 되고 나라 이름도 뭘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죠? 황제의 복식을 입은 고종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색깔 옷 입었지? 빨간색 입었지, 그지? 황제는 노란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제의 옷을, 노란색 옷을 고종이 입고 있는 초상화를 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죠? 자, 고종 황제의 즉위식이 열린 곳은 황구단과 황궁우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거는 황제가 하늘의 신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까지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명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바로 옆에 명나라가 황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허물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다시 만들어진 시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을까요? 네. 이거는 없어졌고요. 요것만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요 부분을 헐고 일제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호텔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환구단의 부속 건물인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은요, 서울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은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호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호텔의 정원을 꾸며놓은 느낌 약간? 이거 거대한 어떤 호텔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굉장히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씁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사실 수학여행 때 이런 것들 한번 돌아다니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못 가게 됐네요, 그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한번 학생들과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엔 볼 게 진짜 많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어깨를 대등히 하는 자주 독립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선언만 했어. 하지만 말만 있으면은 안 되죠, 그죠?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기 위한 조선이 세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니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개혁의 이름이 광무개혁일까요? 가보을미개혁은 1894년이 가보년이고 189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가보을미개혁입니다. 그럼 요거는 왜 광무개혁일까요? 아니에요. 네. 자, 지금까지 조선은 어느 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었느냐?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광무였어. 그래서 광무를 연호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해서 요거를 광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안 배웠나요?
네, 기억이 나시죠? 자,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다? 부국 강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식산흥업 정책, 상공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같은 것들이 이어졌고요. 근대적인 학교를 수립을 해서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려는 노력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실시했었던 조선의 근대적 개혁보다 좀 더 확대된 범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느 분야에서의 근대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정치 분야에서의 근대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시기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그죠? 제2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임을 규정한 헌법이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주 독립제국이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황제는 무한한 군주로서의 권력을 누린다. 육해군 군인을 통솔하고요. 법률을 제정하고요. 시행할 수 있고요. 관청의 제도를 정할 수 있고,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다른 나라와의 조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황제 중심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왜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을까? 사실 고종의 경우에는 조금 불쌍한 왕이었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와이프의 가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대신했었죠. 그죠? 그리고 믿었던 급진 계합파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후에 있었던 이 독립협회 활동 같은 것들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고종의 경우에는 늘 누가 나의 권력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황제권을 강화하는 형태의 헌법을 만들었다.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선포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근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만은 정치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전제 군주제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 광무개혁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러한 자주적인 개혁 시도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바로 러일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는 그들을 제압할 것을 명분으로 1900년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의화단 운동이라는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군대를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만주, 자기가 먹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만은 러시아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혼자만의 힘으로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막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 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랴오뚱반도를 눈물을 머금고 뱉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더라도 반드시 다른 나라의 지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전쟁하기 이전에 영국과 미국과 이런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러일 전쟁의 전쟁 비용의 70%를 영국과 미국이 대줘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 제물포, 린천의 제물포 그리고 랴오뚱반도 끝에 있는 항구인 류순항 이 두 군데를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봉천 전투, 바다에서는 스시마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실 러시아는 진짜로 일본이 전쟁을 먼저 도발할 것인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발트 함대라고 하는 걸 불러와요. 러시아의 사실 주력 부대는 북유럽에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북유럽에 주둔하고 있었던 발트 함대라고 하는 것을 지구의 3분의 2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데려옵니다. 그 해군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전쟁을 이겨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도가 바로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에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스시마 해전을 지휘했던 장군의 이름이 토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일본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남기는데 그때 뭐라고 썼느냐? 이 스시마 해전에서 내가 러시아 군대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은요, 명량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이 썼던 임진왜란 때의 전법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러시아 함대한테 써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자꾸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하는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 파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일본도 이때쯤 오게 되면은 전쟁 비용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먼저 미국에다가 러시아랑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잠깐만 저기 벌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랑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요거 맺기 전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두 개의 조약을 맺어요. 미국과 맺은 조약은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전에 맺었던 것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야오뚱반도를 뱉어냈던 일본, 그에 대한 반성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그거인 거죠. 왜 이름이 밀약일까요? 몰래. 네, 비밀 조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왜 몰래 맺었을까? 네.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이 구해준다라는 거중조정의 내용이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위배되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조선 몰래 밀약을 맺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영국이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랑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더 이상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아낸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나아가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청나라의 류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야오뚱반도고요. 그 끝에 있는 항구 두 개가 류순항, 따렌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 삼국 간섭 때 러시아가 야오뚱반도를 일본에게 뱉어내게 한 대가로 청나라한테 빌려갔던 항구들입니다. 그거를 일본이 다시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류순에서부터 창춘까지 이어지는 남만주의 철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무엇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배 타고 들어와서 철도를 따라서 만주를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을 차지합니다. 사할린 섬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위쪽에 러시아의 동쪽 끝에 사할린이라고 하는 그 마른 목골의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국제적인 분쟁의 요소로 남아있기도 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 전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했던 청나라 몰아내고 러시아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이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막은 나라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죠. 또 지난번처럼 조선이 어떤 나라를 끌어들일지 모를 노릇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을사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죠.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는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불법성을 갖는다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배웠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이 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인들의 거센 저항, 애국 계몽 운동이라든지 의병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뭐 한일 신협약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이후에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 조약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체결해 나가면서 대한제국의 권리를 하나 둘씩 뺏고 결국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결국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가 대충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항부터 근대적 개혁의 시도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